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정부가 물가 상승률이 안정세에 들어왔다고 진단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 7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안정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조업과 수출 호조세에 내수 회복 조짐이 가세하고 있다며 경기 회복 흐름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두산그룹은 어제 두산 에너빌리티와 두산마켓, 두산로보틱스 3개사가 각각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합병 및 주식 교환과 지배구조 개편안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두산마켓을 자진 상폐해 두산로보틱스의 100% 자회사로 만드는 것이 골자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기대 이상의 차량 인도 실적에 11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며 단숨에 40% 이상 주가가 급등했던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주가가 간밤 8.44%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로보택시 출시를 연기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상승세가 크게 꺾였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올해 상반기 이른바 K컬처 열풍에서 소외됐던 엔터테인먼트 관련주가 하반기 반등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선 올해 하반기 국내 4대 엔터사는 상반기보다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반기 긍정적인 전망이 나온 만큼 개별적인 이슈도 꼼꼼하게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장내 1장 1부 시황으로 문 열겠습니다. 일단 간밤에 있었던 중요한 지표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미국의 6월 CPI가 4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그야말로 깜짝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시장에서는 0.1% 상승할 것이다라고 내다봤는데 알고 봤더니 0.1% 오히려 하락을 한 것이죠. 자, 이 수치는 보이시는 것처럼 2020년 6월 이후 그러니까 4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 전환했다라는 것에서 그 의미를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에너지 쪽에서 전년 동월 대비, 그러니까 전월 대비해서 0.2%가량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그 중에서도 휘발유 가격이 3.8%나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지수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했죠. 그리고 주거비, 사실 CPI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이 주거비는 사실 한 4%, 0.4%에서 0.6%가량 계속해서 유지가 되면서 끈적끈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드디어 0.2%만 상승을 하게 된 것이죠. 이 상승폭은 2021년 8월 이후 가장 낮은 상승폭이었다라는 것에서 그 의미를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식품과 에너지, 그러니까 변동성이 가장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의 경우에는 0.1% 상승한 것에 그쳤는데요. 이 수치는 2021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상승폭이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지표를 받아들고 CME 패드워치의 툴상에서의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직전만 해도 68.1%에 달했는데요. 여기에서 단 하루 만에 81.2%까지 강하게 치솟는 움직임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 한번 살펴보시면 전일 대비해서 무려 0.7%나 급락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역시도 4.1%대를 유지하는 데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 시장은 어떻게 흘러갔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과 S&P 500은 앞서 살펴본 그 지표를 받아들고 배드뉴스를 굿뉴스로 해석하면서 장 초반에는 강하게 튀어올랐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전강후약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반면에 에너지와 금융 쪽의 강세로 인해서 다우는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명확하게 대각선으로 달리하고 있는 것을 알아갈 수가 있는데요. 에너지 금융 쪽에서는 상승세를 보였던 반면에 빅테크 쪽에서는 많이 하락세가 두드러지는 모습입니다. 차익 매물 실현이 출회됐기 때문인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고금리 상황을 버텨줄 수 있는 것은 빅테크다라면서 빅테크가 강세가 유지가 됐었죠. 그런데 앞서 살펴본 지표를 통해 봤더니 저금리 가능성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빅테크에서 중소형주로 수급을 이동시켰고요. 그리고 중소형주 러셀 2000 굉장히
굉장히 많이 담고 있잖아요. 이 러셀 2000 같은 경우에는 2008년 이후 처음으로 3.7%까지 강하게 치솟으면서 마감됐습니다. 이렇게 미국 시장은 끝났는데 우리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것이 있죠. 바로 두산 이슈입니다. 이 두산이 그룹 이 지배 구조 개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꺼내놨습니다. 이렇게 빨간 박스 안에 있는 것이 최종 결과물입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클린 에너지 그리고 스마트 머신 그리고 첨단 소재 쪽에 있어서 이 지배를 하고 있는 이 계열사들의 구조를 바꾸겠다라고 이야기를 꺼내놨는데 지금 현재 모습은 바로 이 모습입니다. 이 두산 에너빌리티 밑에 두산 바켓이 위치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인적 분할을 해서 두산 바켓에 투자한 회사에서 이것을 빼서 신설법인을 차릴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신설법인과 두산 로보틱스는 합병을 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합병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두산 에너빌리티 밑에 있던 이 두산 바켓이 두산 로보틱스 밑으로 들어가게 된다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쪽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포괄적 주식 교환 상황인데요. 보이시는 것처럼 곧 상장 폐지가 될 이 두산 바켓 주주들에게 두산 로보틱스의 지분을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꺼내놨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두산 로보틱스 입장에서는 100% 두산 바켓의 지분을 갖고 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산 바켓 입장에서는 100% 두산 로보틱스의 자회사로 들어가게 되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두산 바켓 어떤 기업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산 바켓은 매해 1조씩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이 그룹 내에서 캐시카우 역할을 굉장히 톡톡히 잘하고 있는 친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이렇게까지 캐시카우의 이 역할을 바꾸고 그리고 위치를 바꾸는 이유도 있을 거잖아요. 그 목표는 바로 로봇과 건설을 합쳐서 스마트 머신, 그러니까 무인화 쪽의 시너지를 기대할 것이고 이걸 넓혀갈 것이다라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네 가지로 기업의 입장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두산 입장에서는 두산 바켓의 실질 지분율이 지금 현재 13.3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량 늘어나서 42%까지 강하게 치솟는 것이죠. 이렇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지분율을 많이 들고 온다는 건 사실 두산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입장에서는 사실상 두산 로보틱스는 오히려 돈 먹는 하마라고 불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직 숫자가 찍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투자금만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런데 두산 로보틱스 이 두산 바켓이라는 자금줄, 돈줄을 든든하게 얻게 되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해외 딜러망 확보도 대폭으로 할 수 있다는 것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자금줄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고 두산 바켓 입장에서는 갑자기 상장 폐지에 당할 위험에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두 가지 기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부정적인 이야기만 적어놨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도 있을 테니까요. 우리는 사실 긍정적인 부분에 혹은 부정적인 부분에 어디에 무게추를 둬야 할지 잠시 후에 여쭤보도록 할 테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본 방송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종목 흐름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산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시간후에서 8% 넘게 그야말로 치솟았는데요. 오늘도 지금 현재 1%대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두산 우 같은 경우에는 우선주죠. 이 종목 장중 한때 16% 넘게 강하게 치솟았지만 지금 현재는 10%가 채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 두산 바켓 역시도 6%대 강세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그야말로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장중 한때 28% 넘게 치솟았다라는 것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종목 흐름 살펴봤고요. 오늘 시황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할 테고 남은 오후장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장은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미국에서는 CPI 지수가 둔화되는 부분을 확인하면서 9월의 금리 인하 가능성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계속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에도 낙폭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 영향을 우리 지수 역시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 시장이 모두 하락세를 나타내는데 연중 최고점을 경신해서 인지 코스피 지수의 낙폭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이 부분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 코스피 시장에서 7거래일 연속 담아내더니 오늘은 매도로 전환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물가적인 측면도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물가가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진단을 했는데 CPI 발표 미국에서도 좀 둔화된 모습이 나타났고 오늘 밤에는 또 PPI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물가는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저희 방송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수익이 될 만한 뉴스를 꼽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 블루드림 리서치 이주현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 시장 낙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양대 시장 모두가 파랗게 질려 있는 가운데 그 안에서도 앞서서 캐스터가 언급을 한 것처럼 두산 그룹주의 이슈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이슈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두산 에너빌리티 아래에 있던 두산 바켓을 두산 로보틱스의 자회사로 편입하겠다 이런 이슈입니다. 그에 따라서 두산 로보틱스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이슈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좀 꼼꼼하게 짚어주시겠어요? 네, 뭐 사실 얘기하신 거 앞에 이제 설명해 주셨던 그 내용대로 일단 지배 구조를 개편하겠다라는 부분인데 이 두산 밥켓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업이익을 매년 한 1조 이상 이렇게 꾸준하게 내고 있는 기업 내 가장 큰 캐시카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이제 두산 중공업의 이름이 이제 바뀌어서 이렇게 에너빌리티라고 바뀐 그런 상황인데 두산 밥켓의 최대 주주예요. 그러니까 연결로 이렇게 이제 한 49%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결로 이렇게 그 실적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이제 잡히고 있던 그런 부분이고 두산 바켓 같은 경우에 이제 매년 거의 배당을 한 3%씩 굉장히 잘 주던 그런 기업입니다. 한마디로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이 기업을 두산 로보틱스에게 이렇게 넘겨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건데 문제는 이제 그냥 뭐 기업 내에서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서 지분을 갖다가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하는 건 뭐 무슨 뭐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두산 바켓은 1조의 영업이익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는 적자 기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합병 비율을 보게 되면 두산 바켓 한 주당 두산 로보틱스의 주식 0.63주인가 이렇게 주기로 돼 있거든요. 0.6주라고 합시다. 그러면 뭔가 어떤 체급이 좀 비슷할 때 한 50% 정도 영업이익 한 3천억, 4천억 정도 나오는 매출형 정도 나오는 그런 기업이라면 우리가 납득을 할 수 있는 수치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어떤 기대감만으로 올라와 있는 주가, 그동안 두산 바켓이 실적도 못 내는데 왜 계속 주가가 이렇게 시총이 높게 유지가 되었을까라는 의문이 드디어 해소가 되었습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부분이죠. 결국은 이런 합병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시총을 계속 유지했어야 될 필요가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산 로보틱스의 최대 주주는 두산그룹이죠. 두산그룹의 지분이 60%가 넘어가요. 물론 이번 지배구조 개편으로 인해서 그 두산의 그 지분 자체도 뭐 희석이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이익단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만약 정상적인 이것도 정상적이긴 하지만 합리적인 어떤 합병 비율을 택했다면 주주들이 손해 보지 않는 정도의 그런 비율이었다면 아마 훨씬 더 두산의 지분율은 희석이 더 많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것도 어떤 지배력을 잃지 않는 선에서의 지배구조 개편을 하려다 보니까 만들어지는 그런 병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산 바켓 주주들 입장에서는 오늘 뭐 주가가 꽤나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차익 실현을 하고 떠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뭐 기분이 그렇게 썩 나쁘지는 않으실 수는 있겠지만 이걸 굉장히 장기적으로 좀 끌고 오셨고 특히나 뭐 6만 원대 이렇게 물려 계신 분들이라면 그 분통을 터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그 주주들을 좀 생각해주는 그런 친화적인 정책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두산이 지금까지 그 주주 친화적인 정책 단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두산이 두산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왜 그러냐면 이전에 이제 뭐 두산 에너빌리티 회사 굉장히 어려웠을 때 주주들 대상으로 대규모의 유상증자도 했었고요. 그랬는데 그 지금 알짜배기 회사를 빼다가 저쪽으로 보내는데 그 비율은 굉장히 적게 준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주가가 급락했다가 지금 체코 원전 이슈 때문에 어느 정도 회복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사실 그 두산 로보틱스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지배구조 개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배구조 개편 이제 표면적으로만 살펴본다면 적자인 두산 로보틱스가 알짜기면 두산 바켓을 흡수하는 이 모습이기도 하잖아요. 네. 이렇게 된다면 사실 두산 로보틱스는 로봇주긴 한데 사실 로봇주의 흐름이 그다지 좋지는 못했었는데 앞으로의 성장성에 좀 집중을 해봐도 괜찮은 걸까요? 2025년이죠. 내년 추정치가 영업이익이 한 500억, 내후년이 뭐 한 1,300억 정도 나오고요. 매출 2026년으로 봤을 때는 한 4,400억에서 500억 정도 지금 추정치가 잡혀 있습니다. 만약 예상대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영업이익률이 대략 뭐 25%에서 30% 정도 나오는 그런 고부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역시나 이걸 생각해 본다면 로보틱스의 주식을 더 받아야 되는데 덜 받는 주주들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나마 일단 적자였던 회사 흑자를 내는 기업을 흡수함으로써 완전한 자회사로 이렇게 편입을 하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어떤 미래지향적인 산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자금적인 그런 부담감은 덜어냈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뭐 역시나 두산 로보틱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호재였고 나머지 기업들에게는 이게 뭐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지배구조 개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배구조 개편 어떤 식으로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두산 로보틱스가 주목을 받다 보니까 로봇 섹터 전반이 지금 화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두산 로보틱스와 관련이 있는 기업인 SP 시스템스의 상승률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상장 당시에도 이제 관련주를 엮였기 때문에 주목을 받았던 종목인데 오늘 거래량 동반하면서 상승은 했지만 그 상승분을 꽤 많이 토해낸 상태거든요. 변동성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로봇주 같은 경우를 볼 때 만약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가 대규모 수주가 나왔다거나 또는 이제 내년에 실적 추정치 같은 경우로 올릴 만한 그런 요소가 생겼을 때 그럴 때는 로봇주 같은 경우가 동반해서 강세를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뭐냐면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인 겁니다. 지배구조 개편이 단행되고 결론적으로는 두산 로보틱스가 가장 유리하고 그다음에 뭐 주두산 이런 순으로 유리함이 있기 때문에 로봇주들이 같이 움직일 땐 하나의 기회를 빌미로 차익 실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을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해서 종목들 같은 경우가 뭐 가깝게는 어제 주가 반응이 일부 나타난 종목도 있고 그다음에 뒤이어서 오늘 같은 경우 좀 연속해서 나타난 종목들이 있는데 대응에 대한 부분을 열어두는 건 로봇 섹터를 전반적으로 보는 것보다 두산 로보틱스에 집중하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여기 더해져서 지금 거래되는 시가총액 같은 경우가 이제 6조 9천억 원이거든요. 오늘 25%가 올라서 그러면 이 종목 또한 MSCI 가도권에 들어왔어요. 그다음에 유동 비율 같은 경우는 거래에 대한 부분은 오늘 대량 거래 부분 뭐 이에 이어서 충족을 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보니까 MSCI 관련된 수급의 유입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해당 종목 MSCI 편입 이벤트도 있는 만큼만 관심을 가져보자 이런 전략까지 제시를 해주셨고요.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원전 관련된 모멘텀도 있는 만큼 그래서인지 오늘 뭐 자회사 뺏긴다 이런 이슈 속에서도 네. 다시 낙폭을 꽤 많이 줄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일정 모멘텀이 있는 만큼 원전주 안에서 볼만한 종목도 있을 것 같아요, 대표님.
네, 뭐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번 이슈만 아니었다면 뭐 원전주로 좀 꾸준히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분명히 있는 부분은 생각을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두산 바켓을 자진 상폐를 하기 위해서 완전 100% 흡수하기 위해서는 주식을 다 사들여야 되는데 지금 공개 매수값보다 주가가 올라 있는 상황이면 사람들이 팔지를 않겠죠.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떤 식으로 이제 변해 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일단 일정이 며칠 안 남았어요.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그러면 수요일 날 이 관련 종목들을 들고 우리가 이제 애국자라고 생각을 해서 한국이 원전을 수주할 거야. 이런 기도를 하면서 기다리시면 절대 안 되고요. 수주할 수도 있고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그날은 동전 던지기가 되기 때문에 어디에 면이 나올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전날까지 기대감으로 오를 때까지만 우리가 보유를 하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후에 만약 우리나라 수주를 했다라는 흐름이 나오고 이제 갭이 뜬 이후에 다시 주가 조정받고 했을 때 그때는 투자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디까지나 지금은 어떤 임박한 일정에 따른 주가의 급등 요 정도를 우리가 노려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중에서 최근 시장의 트렌드가 살짝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신고가 우상향하던 어떤 그 굵직굵직한 종목들이 잘 가던 그런 흐름에서 그리고 이 거래 대금이 적고 그리고 시총이 굉장히 작은 종목들은 거의 움직임들이 잘 없었거든요. 몇몇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뭐 이 시총 작은 종목들 중소형단에서 재미가 없었는데 7월 달 들어오면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돌면서 갑자기 좋은 흐름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제 이제 미국장만 해도 M7이 빠지면서 이 굉장히 러셀 2000 지수가 이제 3% 급등을 한 것처럼 중소형 단으로 수급이 싹 돌았단 말이죠. 그래서 국내에서도 그런 흐름들이 좀 반복이 되는 모습들이 어제도 나오고 있고 오늘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보시면 그 원전주에서는 에너토크라는 종목이 시총 뭐 한 700억짜리, 800억짜리 이런 종목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 SMR에 2조의 수주를 했다라는 그 단독 보도가 나왔을 때 상한가로 직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원전 사이클의 대장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종목이 이제 급등했다가 한동안 조정을 받았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요 며칠 사이에 이제 원전 관련주들이 상승할 때 다시 한번 에너토크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오늘도 보게 되면 에너토크 그리고 요 며칠 전에 상한가를 갔던 서전기전 이 시총이 굉장히 작은 종목, 1000억이 안 되는 종목들입니다. 이런 종목들이 오늘 급발진을 했다가 지금 윗꼬리를 달고 조정을 좀 받는 그런 형태의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그 원전 관련된 종목들 내에서의 대장주가 지금 조금씩 바뀌면서 계속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시세를 어떤 좀 큰 폭의 수익을 노리기 위해서 대장주를 매매의 관점으로는 접근을 하되 실질적인 어떤 그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들로는 우리가 투자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전 기술이라든지 한전 KPS 같은 경우가 일단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것이고 우진엔텍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정도 이렇게 원전 섹터에서는 조금 긴 호흡으로 만약 보시겠다. 그러나 그건 16일까지 이렇게 일단은 하시고 시세 나오면 차익 실현한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장주 사실 에너토크가 대장이 될지 오늘은 또 서전기전이 장중에 대장지를 했었어요. 그래서 서전기전을 뭐 매수를 하는 관점으로도 한번 접근해 볼 만하다. 한 이틀 정도 남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또 이 이야기들이 나오고 기대감이 붙으면 주가는 한번 반짝할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체코 원전 이벤트 일정이 사실 임박해 있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17일이니까 16일까지 한번 바라보자라는 관점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그 안에서 원전주 내에서도 대장주가 달라지는 흐름이 나타났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저희가 체코 원전이 임박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원전 관련해서는 이 이벤트를 전해드리고 있는데 사실 미국에서도 원전 배치 가속화 법안에 서명을 한 이슈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산업부에서 연말에 한 2050 로드맵까지 발표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네. 원전주 일단 이번 일정 모멘텀까지 한번 좀 끊어가고 다시 또 좀 바라봐야 할 것 같은데 그 안에서는 종목별로 어떤 종목의 시세가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나요? 보통 그 시장 안에서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아까 짚어주신 시가총액이 적은 종목들 같은 경우가 보통 강하게 움직이고요. 실제 수주 단계에 가서는
납품에 대해서 이력이 있는 종목들입니다. 주기기 파트 같은 경우는 두산에너빌리티이고요. 보조기기 파트 같은 경우는 뭐 BHI, 그다음에 계측기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우진엔텍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군들 같은 경우가 만약에 해외 원전 수주가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실지 수율을 볼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컨소시엄 자체가 한수원 컨소시엄이죠.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계는 한정 기술이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한정 기술 같은 경우도 지금 상대적으로 주가가 반응이 좀 더뎠기 때문에 그 기대감을 안고 이번 주 말, 뭐 지금 금요일이죠. 그다음에 다음 주 초 같은 경우도 반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고 원전주 같은 경우를 좀 현 시점에서는 긍정으로 바라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원전에 대해서 현 시점에서 긍정으로 바라본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전략 어떻게 짜면 좋을지 힌트를 주셨으니까 한번 투자 의견을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CPI 둔화 소식이 나오면서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진다면 저희가 바라봐야 할 쪽이 바로 성장주 쪽일 겁니다. 성장주 하면 이제 가장 먼저 전 생각나는 쪽이 제약 바이오 쪽이거든요. 네. 제약 바이오주 중에서는 어떤 종목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면 좋을까요, 대표님? 네, 제약바이오 중에서 일단 최근에 우상향 흐름을 잘 보이고 있는 기업들의 대부분의 키워드는 비만 치료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물론 그 외적으로도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뭐 SC 제형 관련된 부분이나 리가켄 바이오의 뭐 ADC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올라가는 종목들도 나오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일단 그 금리 인하에 따른 수혜로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굵직굵직하게 우상향의 신고가를 가고 있는 그런 기업들 말고도 바닥권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좋은 흐름들이 나오는 그런 기업들도 있고요. 그 중에서 오늘 좀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은 퓨처캠이라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퓨처캠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종목을 왜 주목을 하냐면 일단 신고가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단 말이죠. 최근에 이제 그 삼천당 제약이라든지 그 신고가를 만들면서 시세를 계속해서 뽑아줬던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펩트론 같은 경우도 신고가 돌파하고 나서 주가 시세 탄력이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퓨처캠의 주가 흐름을 이렇게 좀 큰 흐름으로 본다라면 지금 주봉이랑 월봉상, 그러니까 역사적인 신고가를 돌파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퓨처캠이 요번에 이제 수주를 했던 뭐 알츠하이머 진단 관련해가지고 그 시약을 개발한 게 있는데 지금 현재 시장에 알츠하이머 관련된 뭐 의약품들, 치료제 같은 경우죠. 요게 한 3가지 정도가 나와 있거든요. 최근에 나온 게 이제 일라일리의 도나네맙 이름 네, 참 어렵습니다. 도나네맙, 네. 약 이름들이 항상 어려운데 도나네맙이라는 부분이 요게 이제 최근에 이제 FDA를 승인이 났고요. 최종 승인이 났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이런 약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될 부분인데 치매에 대한 부분에 처방이 많이 되면 될수록 이 처방을 주려고 하면 이 사람이 치매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퓨처캠에서 가지고 있는 게 이 진단 키트, 진단 뭐 시약 뭐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알츠하이머가 있다 없다를 판별해 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가 치매 치료를 하기 위해서 증가할 거다라는 부분으로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립선암 치료제 관련해서 임상이 한 2상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지금 주가를 우상향으로 만들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떤 파이프라인에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이렇듯 이제 그 실적이 좀 매출이 증가하거나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어떤 요인들이 잡혀 있는 그런 제약바이오 섹터단이 최근에 좋은 흐름들을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그 제약바이오 사업을 한다라고 해서 막 올라가던 그런 시점보다는 오히려 이제는 어떤 그 눈에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보일 수 있는 그런 제약바이오단으로의 우리가 좀 집중을 해본다라면 이번 금리 인하에 따른 어떤 성장주들의 수급이 가는 그런 시점에서의 제약바이오에서 괜찮은 수익을 좀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그런데 앞서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제약 바이오 쪽에는 최근에 비만 치료제 쪽으로 수급이 많이 몰리기도 했었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방금 말씀해주신 치매 치료와 관련된 쪽으로도 이만큼의 수급이 몰릴 수가 있을까요? 이게 하나의 모멘텀이 또 그렇게 쏠린다라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치매 쪽도 사실 뭐 좋은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국내에서도 뭐 정부에서 이제 지원도 해주고 있는 뭐 아리바이오 같은 물론 지금 장외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지만 어쨌든 이 알츠하이머라는 게 사실 워낙에 그 힘든 병이잖아요. 가족 모두가 다 힘들어지는 부분이고 정말 이 기억을 다 잊어버리고 사람이 사람답지 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미국에서도 대통령께서 관심을 가지고 이거 대통령이 지금 약간 좀 앓고 있는 약간 그런 상황이니까 아무래도 좀 더 집중을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그런 부분들이 한번 붙어줄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1912에서 지금 그 치매 치료제가 나왔잖아요. 네. 여기서 1912에서도 하고 있는 게 비만 치료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만이라는 키워드는 이게 지금 계속 연구가 되면 될수록 만병통치약으로 지금 그렇죠. 뭐 당뇨병에서 뭐 비만으로 이렇게 되고, 지금 뭐 거의 뭐 모든 성인병들을 치료할 수 있는 약으로서 이렇게 진화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향후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좀 전에 얘기 드렸던 뭐 이중항암 관련된 ADC라든지 뭐 SC 제형의 그 알테오젠의 SC 제형이 또 다른 쪽으로 이렇게 활용이 된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다양한 어떤 그 소재거리는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재료는 확실히 바이오에서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뭐 알츠하이머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재료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츠하이머 역시도 기대를 해볼 만한 재료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는 K컬처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뭐 K뷰티 그리고 K푸드가 인기를 끌었는데 K엔터는 사실 그 흐름에 따라가지 못했거든요. 그래도 하반기에는 주가 반등이 나올 것이 이런 전망이 나오는 만큼 엔터 4사는 전반으로 저희가 바라봐도 괜찮을까요? 2분기 실적 시즌이 도래되어 있습니다. 엔터사 같은 경우는 특히 하이브는 2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해요. 나머지 기업들 같은 경우도 부합 또는 하회하는 정도고 여기에 대해서 실적 추정치가 뭐 성장이 예년만큼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없다 보니까 시장의 관심은 줄어들어 있는데 어제 미국 시장의 변화가 좀 나타났죠. 금리 인하를 반영하는 시장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당장 실적 외에 그래도 성장이 나오는 쪽을 미리 가치를 갖고 오는 상황이죠. 그래서 엔터 쪽은 반등이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주가가 빠져 있는 상황 안에서 시간을 투여해서 엔터주 같은 경우를 매수를 해서 가는 것보다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실적에 대한 변화가 나타날 때 단순히 뭐 음원을 발표하고 여기에서 콘서트를 열고 이런 수익 외에 이제 뭔가 해외 진출 같은 경우에 매출이 커진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매출 볼륨이 커질 수 있는 부분을 진행하는 엔터사 같은 경우로 좀 집중을 하는 게 낫다라는 점에서 금리 인하기로 미리 실적을 반영하는 그런 상황에서 주가가 반등이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장 색깔이 만약에 바뀔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크게 빠지지는 않겠지만 또 이렇게 좀 변동성이 줄어들 수 있기에 좀 2분기 실적을 확인하는 대응 부분을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4사 중에서는 지금 뭐 JYP 엔터를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보시는 것 같아요. 이사님, JYP 엔터가 다른 3사에 비해서 조금 더 매력적인 부분이 있는 건가요? 음원 매출이 가장 커요. 그리고 여기에서 비용 통제 같은 경우가 뚜렷하게 되다 보니까 재무제표 같은 경우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나머지 기업들이 이게 안 맞아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엔터 쪽은 비용이 새는 게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깔끔하면 조금 더 실적 추정을 하기도 쉬운 거죠. 그래서 뭐 평가적인 측면에서 평가 절하를 받고 있는 JYP 엔터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겠고요. 그 다음에 라인업에 대한 파워 같은 경우는 하이브 같은 경우를 좀 무게를 둡니다.
네, 일단 JYP 엔터 바라보시되 라인업 관련해서는 하이브까지도 한번 바라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원픽 섹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표님 섹터를 먼저 살펴볼까 하는데요. 역시나 또 제약 바이오주 중에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앞서서 이제 섹터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셨으니까 종목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 볼까요? 네, 뭐 섹터는 뭐 너무나 좋기 때문에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우리가 하나 공략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어떤 내용적인 측면이 상당히 좋았던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리가킨 바이오나 삼천당 제약이나 어떤 알테오젠이나 이런 기업들에 비해서 주가가 조금 부진했던 기업이 있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한올 바이오 파마라는 종목입니다. 최근 이제 보시면 2023년도 이제 말에 시세가 한번 크게 분출된 이후에 그 가격단 뭐 4만 원에서 3만 원 사이에 박스권을 계속 그리고 있던 종목이고요. 이 종목이 이제 이렇게 크게 오른 상황에서 뭐 빠지지도 않고 또 올라가지도 않고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던 모습은 결국은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파이프라인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이게 역시나 이름이 어렵습니다. 바토클리맙이라는 어떤 기술인데요. 요거를 이뮤노반트라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바이오 회사입니다. 거기에 이제 기술 이전을 했고요. 여기에 따른 어떤 이제 수혜가 있을 수 있다라는 뭐 그런 부분들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뮤노반트뿐만이 아니라 뭐 일본에도 이 같은 기술을 갖다가 이렇게 수출을 한 부분이고 결국 이제 일본 쪽에서는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제 미 증시에서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빅테크 기업들 조정이 나오면서 제약바이오 섹터 단이 굉장히 크게 올랐어요. 그 중에서도 역시나 거기도 실적은 나지 않지만 어떤 기대감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그 제약바이오 단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올랐고 이뮤노반트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올 바이오 파마가 올라간 것도 어떻게 보면 미국 증시에 있는 이 기술을 갖다가 기술 이전을 받아간 기업이 상승이 나왔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뮤노반트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에 있는 뭐 골드만삭스라든지 JP 모건이라든지 이렇게 굵직굵직한 기업들에서 커버를 다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기대감이 높은 그런 기업이고 이런 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상당히 높기 때문에 한올 바이오 파마가 이 기술 이전에 따른 어떤 마일리지 스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수령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제약바이오 섹터의 흐름이 좋으니까 오늘 또 가장 강하고 거래대금도 잘 터져줬고 저항을 돌파할 만한 위치에 있는 새롭게 또 신고가를 갱신해볼 만한 그런 기대감을 가진 종목을 공략한다라면 한올 바이오 파마가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격 전략은 36,500원 정도 매수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오늘 거래가 터지면서 이제 한 10% 정도 37,500원 전고점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내일 연속적인 시세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한 차례 눌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서 오늘 한 번에 다 사기보다는 비중을 갖다 나눠서 조정 나올 때 어차피 섹터는 이제 한번 가기 시작하면 계속 갈 거니까 조금이라도 싸게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두세 번 정도 나눠서 산다 생각하시고 접근하시고요. 목표가는 한 42,000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33,400원 정도 잡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픽 종목 첫 번째 종목으로 한올 바이오파마 알아봤고요. 이어서 이사님의 섹터를 알아볼까 하는데 이 섹터는 사실 최근에 들어본 적이 없었던 섹터 같아요. 언급을 하지 않았던 섹터인 것 같은 인테리어 쪽입니다. 그러니까 1분기를 좀 살펴보니까 주택 매매 거래량이 좀 점진적 회복이 되기는 했더라고요. 그에 따라서 뭐 빌트인 가구 이런 게 좀 부각이 되는 걸까요? 네, 이게 아까 맨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게 미국 시장의 색깔의 변화를 언급을 드렸어요. 그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된 게 뭐냐면 아까 금리 인하를 반영하는 시장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금리 인하를 시장에 반영을 할 때 가격 지표의 변화 같은 경우는 환율 같은 경우가 어제는 원화 강세가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달러 같은 경우가 강달러 기조가 이어지다가 꺾이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지속되는지 우선은 보는 거고 그다음에 부채 같은 경우가 비율이 높은 기업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기에는 비용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주가들이 좀 올라오는 점이 있어요. 실적 회복에 대한 부분도 좀 더 빨라질 수 있겠죠. 한샘 같은 종목 같은 한샘은 주택 공급 증가 같은 경우가 나타나야지 아까 짚어주신 것처럼
빌트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올라올 수 있겠고요. 아직 그 부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아요. 기대감 정도. 하반기에는 나아질까? 건설사들의 PF 같은 경우가 해소되고 하면 이게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추측인데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한 570억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래되는 시가총액 같은 경우를 감안을 해보더라도 한 1조 3천억 원대 중반 정도? 1조 4천억 원까지 올랐네요. 1조 4,300억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 같은 경우도 큰 부담은 없는 상황이다 보니 한생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에서 주택과 관련된 업종이 한 5% 정도 상승이 나타나기도 했고 이 시장의 색깔 같은 경우가 만약에 급격하게 변한다라고 하더라도 다시금 테크 쪽으로 쏠린다 하더라도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부담이 없기에 매수 같은 경우는 현재가 가능함을 열어두고요. 목표가는 62,500원, 손절가는 55,000원을 제시를 합니다. 원픽 종목 두 번째 종목으로는 한샘을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마감까지 어떤 전략이 좋을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양대 시장 모두가 낙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스피 시장이 많이 빠지고 있는데 자 그러면 저희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는 지금 시점에서 어떤 전략을 짜면 좋을까요? 네, 금요일이니까 종가까지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그 성장 섹터 단의 좋은 흐름들은 보여주고 있을 거고 일정이 조금 임박한 어떤 모멘텀이 있는 sek터나 테마나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좀 전에 이제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최근에 한전산업이 이 원전 관련해서 굉장히 급등을 했었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오늘 갑자기 급락이 나와서 보니까 공시 내용에 횡령 배임 사실 확인이라는 이슈가 떴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순간적으로 주가가 12%까지 이렇게 밀렸었는데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기존에 어떤 횡령 배임에 대한 어떤 그 제소를 했던 부분들 혐의 없음 이렇게 나왔다라는 부분이 한 번 더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정정을 했던 그런 기사인데 이걸로 지금 주가가 한번 급락이 나온 부분들 글쎄요. 이게 제 생각에는 중간에 혐의가 있다라고 나오지 않는다면 전혀 문제는 없다. 다만 이제 주가 좀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무서운 소식이지 않습니까? 횡령 배임이 사실이면 거래 정지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크게 주가가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나온 얘기라서 우리가 원전 얘기하다 보니까 또 이 얘기를 이제 잠깐 드리게 됐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 우리 기술 같은 경우도 12 물량 오늘 또 쏟아내고 있거든요. 100만 주 정도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는 기억하시고요. 주가가 이제 잘 올라가고 할 때 좀 시총이 작거나 전환사채 물량들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또 그런 악재들이 이렇게 단기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서 보시고요. 2차 전지 섹터가 어떻게 보면 성장 섹터의 큰 축을 잡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쪽도 계속해서 지금 좀 온기가 흘러 들어오는 것 같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실적이 정말 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밀리지 않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 말인즉슨 2차 전지를 바라보고 있는 시각 자체가 이 최악인 시점을 지금 지나고 있다. 결국 이거보다 더 안 좋아지지는 않을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차 전지 섹터도 우리가 한번 공략해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에 들어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니까요.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시장의 특징적인 흐름이 나타나는 종목에 더해서 시장 전반까지 짚어주셨으니까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낙폭이 큰 우리 시장입니다. 주말을 앞두고 있는데 마감 전략 이사님 어떻게 짜볼까요? 시장 색깔이 바뀌는 당일이다 보니까 좀 무리는 하지 마시고요. 오전에 일시적인 반등이 나타났다가 지금 되려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 미국 시장, 다음 주 좀 미국 시장 확인하면서 좀 이게 지속된다라고 하면 오늘 강했던 종목 같은 경우가 추가로 강한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아마 지수 같은 경우에 여기에서 추가 조정이 나올 때 다시금 빅테크 쪽으로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너무 테크 쪽 갖고 계신다고 하면 상심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시장의 색깔이 바뀌는 오늘인 만큼 무리하게 대응하지 말자라고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 블루드림 리서치 이주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우리 양시장 하락불을 켠 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가 1% 넘게 약세를 보이면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떤 흐름 속에서도 더 탄력적으로 부각받고 있는 종목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매일 아침 서울경제TV AI 세나의 포착 종목 확인하시고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LG화학입니다. 오늘 이 종목 실적과 모멘텀은 85점 나왔고요. 그리고 신호 강도는 90점, 그리고 나머지는 80점 기록하면서 총 종합 점수 84점으로 포지션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LG화학은 석유화학 사업 부문 등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양극재, 그리고 엔지니어링 소재, 그리고 IT 소재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고부가 제품을 중심으로 해서 포트폴리오 전환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꺼내놨습니다. 오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3% 가깝게 오름세를 보여줬는데요. 오늘은 너무나도 아쉽게도 약보합권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오늘 이 종목 수급은 90점 나왔고요. 그리고 실적은 75점, 그리고 나머지는 85점 기록하면서 총 종합 점수 84점으로 포지션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가 투자를 했던 칠레 리튬 광산이 미국 IRA 수혜 대상이 됐다는 소식을 최근에 전한 바가 있었죠. 칠레산 리튬에 대한 미국 IRA 혜택이 만약 적용되는 것이 앞으로 현실화되게 된다면 국내 기업의 현지 리튬 사업도 본격적으로 재개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흐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6% 넘게 강하게 치솟는 움직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보이시는 것처럼 장중 한때 거의 40만 원 선까지 올라서긴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하락 전환한 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바로 영원무역입니다. 오늘 이 종목 모멘텀과 수급은 80점 나왔고요. 실적은 75점, 그리고 나머지는 85점을 기록하면서 총 종합 점수 81점으로 포지션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영원무역은 사실상 그동안 굉장히 주주환원에 소극적인 편이라서 주주들에게 많은 불만을 샀던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무려 7년 만에 5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꺼내놨는데요. 그 목표는 당연히 주주 가치 제고에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38만 원 목전에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지금 현재는 33만 8천 원 시원하게 뚫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세나의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마감 후에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5시 30분에 방송되는 온트레이딩 AI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장 내일장 1부의 핵심입니다. 원전주 다음 주 이벤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체코 원전 우선 협상 대상자와 관련된 이벤트인데 이 일정 이벤트 속에서 주가 급등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형주 긍정적인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참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관련해서 두산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두산 로보틱스의 경우에는 알짜기업을 흡수하면서 성장 엔진을 장착했다 이런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